톡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웹툰인데 단톡방 분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하진 작가님의 도박 중독자의 가족입니다. 국내에는 코디펜던트를 다루는 작품이 잘 없고 다소 딱딱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 작품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간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쉽게 중독자와 코디펜던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문제자로 도박 중독자 시동생이 등장하고요. 시동생을 옹호하고 도박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코디펜던트인 시어머니,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코디펜던트 형수인 작가님이 등장합니다. 책에서는 코디펜던트를 공동의존으로 표현합니다. 코디펜던트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자나 문제자, 학대자를 돌보는데 중독된 사람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도박 중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가님의 허락을 받아 도서를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은 카카오 웹툰이나 단행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분에 싹이 돋았다. 나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내가 걸린 이 병은 평생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아침 또 다시 다짐한다. 오늘 하루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걸린 병은 공동의존증, 코디펜던스. 도박 중독자들의 가족들이 걸리는 병이다. 젊을 때 나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는 한창 정신없는 때였으니까. 책에는 상담사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시동생의 도박으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형수인 작가님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저번에 형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으니 본인들 선택에 맡기시죠.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괴롭히시잖아요. 제 생각엔 분명히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또 사고치기 전에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없나요? 여사님, 실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사님은 행복하게 사실 수 없을까요? 아니 그럼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일이 터지지 않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요. 여사님, 혹시 중독은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뜻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행복이 도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도박할 돈을 얻어내죠. 행복은 도박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을 도박에 의존한다 라고 합니다. 공동의존도 비슷한 것이죠. 시어머니께선 아들이 그러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 여사님의 시어머니께선 여사님께 중독자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공동의존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즉 도박 중독에 빠진 시동생에게 시어머니는 코디펜던트 성향을 보였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인 작가님이 코디펜던트처럼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코디펜던트 공동의존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코디펜던트인 거잖아요. 물론 시어머니께선 코디펜던트가 맞습니다. 아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실 테니까요. 여사님, 실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사님은 행복하게 사실 수 없을까요? 자신의 삶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시동생이 도박 중독으로 풍비박살난 집에서 작가님은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작가님에게 친정 부모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어른이다. 어릴 때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마는 이제는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못한다, 불행해졌다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물어보거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작가님은 상담을 받았고 실제로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간 사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잡생각을 떨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다가 공동의존증, 코디펜던트 성향에 걸렸다. 시어머니를 바꾸지 못하면 내 모든 것이 파탄날 거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시어머니의 인생.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도 많이 나아졌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 멀리서 보면 다들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생채기도 있고 벌레 먹힌 자국도 있고 흙먼지가 묻어있기도 하고 풀마다 제각각의 사연이 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 언젠가 또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내가 걸린 이 병은 평생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아침 또 다시 다짐한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책에는 공동의존의 5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공동의존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순교자 유형이다. 이 유형은 중독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불편과 실망, 심지어 아픔까지 찾아가면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번째 유형은 박해자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에 초점을 둔다. 자신의 불행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한다. 이 유형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공모자 유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모자는 중독자의 절제를 계속 방해한다. 그 이면에 역기능적 상황에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중독자가 중독을 절제하면 가족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유형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독이 지속되도록 조장한다. 그 다음은 친구 유형이 있다. 한 부인은 남편이 도박을 끊지 못하자 뭐길래 저리 끊지 못하나 싶었다. 그녀는 도박을 해봤고 곧 도박 중독자가 되었다. 이 유형은 삶의 양식과 신념 체계가 중독자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랬던 것 같다. 괴물을 이해하면 괴물이 된다고. 마지막은 냉담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계속되는 문제를 바라보며 완전히 용기를 잃는다. 그리하여 돕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또한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더는 관심을 갖지 않고 중독자를 귀찮아하며 입원시킨 후에도 방치한다. 도박 중독자는 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단행본의 마지막에는 정신과 전문의 하주원 선생님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독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박 빚을 가장 쉽게 갚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는 것? 아니요. 바로 도박을 해서 한꺼번에 빚을 모두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독자들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줄 아느냐,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는 즐거움, 땄을 때 해일처럼 밀려오는 도파민의 쾌락을 뇌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독에 빠진 셋째는 불법 도박이나 카지노, 토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주식 투자 역시 도박 중독의 폐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는 공동의존 성향, 코디펜던트 성향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읽었는데 도리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중독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종교 중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는 그 종교 중독이 된 부모님에게 공동의존 성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아보는 과정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에 굉장히 함몰되었고 일상에서는 점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거기에 더 중독된 것이죠. 물려받은 유산을 헌금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디펜던트 성향과 종교 중독의 성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독자는 삶의 기쁨을 중독 대상이 아닌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시끄럽고 자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화롭기보다는 가슴이 뛰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문제는 점점 크고 어려워졌고 점점 더 응답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강한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10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탕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돌아보면 저도 비슷했습니다. 온 가족이 빈털터리가 되어 흩어지는데 약 10년이 걸렸으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행복은 별것 없었습니다. 큰 행복을 누릴 만한 돈도 없었고요. 400만 원을 주고 산 중고차를 끌고 소도시를 여행하고 좋아하는 문학책을 읽고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극에 끌려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제 내면의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면 2,000원을 주고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여 옵니다. 큰 행복은 로또와 같다고 합니다. 강하고 큰 기쁨을 주지만 자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나의 의지로 충분히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누리는 톡톡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